네, 과학의 사람들 격동 500년. 올해 드디어 마지막 편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 혹은 유명 하나 우리는 모르는 그런 많은 과학자들을 다뤄왔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좀 독특한, 그죠? 독특한 분을 네. 다뤄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저희가 또 백셀. 되게 오래 가는 정말. 네, 백셀 정말 오래 가네요. 그렇죠. 오래 가는 건전지 백셀 얘기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 해야 되는데, 배터리 얘기는 다 했어요. 배터리 얘기. 네. 그죠? 백셀의 특장점 기억나시죠? 사이즈로 딱 맞고, 가성비 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 누액이 나오지 않는 등 굉장히 훌륭한 배터리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정보를 얻으셨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백셀이 바로 뛰어난 기술력으로 UHD TV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실 분을 위해서 UHD에서의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4K 뭐 혹은 그 이상을 얘기하는 4K란 건 별게 아니고 그 가로에 픽셀 수가 한 4,000개 가까이 된다. 보통 3,840개인가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아, 4,000개 채 안 되는 채 안 됩니다. 대충 이렇게. 왜 이게 항상 뭐 1024, 20, 1048 이런 식으로 가니까 4,000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TV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그 광고 계약을 할 때 배터리를 4회 이야기하고 TV 얘기를 1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그때 알게 됐죠. 네, 그래서 네, TV라면 무슨이라고 말했더니 저희가 TV를 만듭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TV를 만드시는군요. 그러면 백셀의 TV의 훌륭한 점을 또 한번 알려주세요. 했더니 자료를 조금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TV는 보통은 이제 뭐 삼성, LG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S사나 L사. 네, 그런 소규모 회사들 이름을 우리가 얘기해주면 광고가 되니까.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패널들을 만드는 그런 전문 업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패널 만드는 전문 업체 걸 사용을 하시고 그 실제로 이제 그게 아니면은 뭐 중국산 패널을 사용한 아주 이제 저가의 제품들 이런 식으로 보통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둘로 구별이 된다. 네. 근데 이제 백셀은 사실은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S사나 L사의 패널을 받아서. 근데 어떤 TV 회사도 S사와 L사가 아닌 한 거의 대부분이 패널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가의 중국산 패널이 아니라 S사나 L사의 패널을 받아서 이걸 사용해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라는 점을 이야기하셨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S사나 L사가 아닌 백셀의 TV를 사야 하는가? 당연히 묻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성비죠, 가성비. 네, 아시겠지만,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이 좀 싸고, 저희가 이제 이걸 사실은 TV를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국에서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 알리바바 이런 사이트 이렇게 뒤져가지고 싸게 사기로 마음을 먹으면 정말 싸게도 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사가지고 오면 이제 AS나 설치나 이제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주 가끔씩 석고보드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TV 대신에.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이나 아니면 이후에 생길 어떤 설치나 이제 이런 문제들로부터 조금 편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품질의 TV를 살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된다. 일단은 이 정도 정보를 드리는 것만 해도 좀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큰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정보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 녹음 시작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저도 몇 달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좀 찾기 힘들죠. 그렇죠.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전량 국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중소업체 TV를 꽤 썼어요. S사나 L사 뭐 혹은 다른 S사 일본의 뭐지? 그 말하면 안 되죠. 광고를 해주는 거니까. 게임기도 만드는 게임기도 만들고 한때 뭐 어디에 밀렸다고 하나 요즘 좀 부활하고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 예쁜 이름의 그 S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외에는 이 중소업체들 TV가 좀 두꺼워요. 그게 차이예요. 굉장히 얇은데 이 큰 회사들 거는 두꺼워서 무겁기도 하거니와 뭔가 좀 투박해 보이는 이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셀의 UHD TV의 경우에는 두께가 훨씬 얇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 가격대도 좀 그렇고 기존의 중소기업 TV에 비해서는 몇 가지 좀 나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디테일 같은 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도 지나치게 투박하지 않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아주 TV를 많이 보거나 막 이렇게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뭐 모서리 부분에 약간 어두워지는 뭐 이런 현상 그렇죠.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중소기업 TV들이. 근데 그런 부분 LED가 적게 들어가서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뭐 예를 들어 추가 LED를 삽입을 해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기술적으로 해결을 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장 방문하는 뭐 AS 기사라든지 뭐 1년 뭐 AS 무상이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네. 그 L사나 S사가 아닌 옵션으로 네. 그리고 가격이 사실 꽤 좋아서 예. 저희가 여기서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스마트 TV 등 소비자가 잘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 TV는 누가 씁니까? 저는 사실 많이 씁니다. 그거는 덕후시니까. 저도 좀 쓰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TV를 보기 위해서 그냥 셋탑박스에서 나오는 다시 보기 이런 그렇죠. 기능 정도 쓰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그렇죠. 스마트 TV 별로 쓸 일 없고. 그래서 컴퓨터를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뭔가 좀 제 기분인지 몰라도 좀 힙하지 않은가. 남들은 다 집어넣는데 우리는 빼겠다. 그러네요. 네.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어떤 철학. 맞아. 올해 약간 트렌드잖아요. 버리는 연습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도 지금 49인치, 55인치, 65인치 이렇게 있고요. 설치도 대한통운에서, CJ 대한통운에서 와서 다 이제 해주고, 그냥 택배로씩 놔두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 설치를, 저희도 이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이걸 하나 받았거든요. 65인치짜리가 저기 하나 있어요, 지금.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서 꽤 쓸만한 TV이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TV를 새로 구비함에 있어서 선택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백셀 얘기는 이제 여기서 드디어 네,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드디어 올해 마지막과 함께 예, 우리 마침내 정리한 지친 분위기 같은 걸 내면 곤란하잖아요. 아유 아쉽네요. 백셀 얘기 더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아쉽네요 진짜. 그러게요. 저희 게시판에 누가 백셀 얘기 이제 못 듣게 된다고 하니 아쉽다면서 장기 광고 하시라고 누가 막 말씀하셨던데. 네, 백셀 분들 완전 듣고 찬성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환영이고요. 저희는 뭐 10년 계약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FA 계약 뭐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 광고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을 바라고요. 저희는 사실 전자제품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의 사람들 격동 500년 오늘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천재 과학자들, 그들의 업적과 삶과 죽음, 과학의 사람들 격동 500년. 자, 우리가 오늘 다룰 분은 수학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학자인데 어떤 수학자신지 우리 잠깐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지만 매우 이름이 어려웠던 분을 기억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마리암 미르자카니. 네. 마리암 미르자카니. 듣고 발음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외워지긴 어려운 마리암 미르자카니. 이분이 이제 이란의 여성 수학자신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저희가 이분의 그 업적과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분의 이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곽 작가님과 함께 리서치를 해보았으나 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곽 작가님은 근데 이과 출신이시고 뭐 수학 정석 2도 풀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수학 정석 2는 풀지 않았습니다만 한 수학 한다고 나름대로는 자부하고 인생을 살았으나 네. 그 선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요. 오늘 역시. 저희 이 자리에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수학의 세계에 대해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인사이트? 가이드를 해주실 분을 네. 한 분 모셨습니다. 예, 서울대 기초교육원의 정경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 스튜디오에 수학자분 모시는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저희가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격동 500년에서 저 말고 딴 분이 같이 나오는 것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영광입니다. 그동안 참 힘드셨죠? 예. 아유, 네, 정경훈 교수님. 예. 교수님은 수학이 전공이신 건가요? 예, 그렇죠. 아, 예. 네. 수학을 전공하시고. 왜죠? 수학을. 왜죠? 여기는 이제 저희 둘은 수포자고요. 네. 예. 저희는 그 수학을 전공한다는 것이 물론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네. 예, 그렇긴 한데.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수학은 굉장히 재미있으신가요? 두 가지죠. 수학자들도 수학이 재밌어 할 때가 있고요. 네. 수학이 못 견디게 지겨울 때도 있고,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수학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또 네, 그렇죠. 당연히 하셨을 네. 거고. 그리고 이 정경훈 교수님은 스타트랙 덕후십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방금 전에 두 분이 뭔가 약간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스타트랙 얘기를 녹음 전에 계속 하셨거든요. 네, 뭐 그냥 기본 디테일까지는 들어갔었죠. 네, 어떤 주요 캐릭터들과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이 행사도 하고 뭐 팟캐스트도 하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진정 저와 맞짱을 들 수 있을 정도의 스타트랙 덕후는 오늘 처음 뵙는다. 게다가 제가 요즘 많이 안 봐가지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공격이. 예, 어떤 내공은 있지만 외공이 그러니까 또 이름을 외운다거나 이런 게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 제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나무 위키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트래키로 소개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굉장한 고수들이 있는 건 알고 있죠. 예, 당연히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그거 업데이트 하실 분 있으시면 정경훈 교수님 이름도 꼭 넣어주세요. 서울대 기초 예, 일단 DS9의 그 자막 작업을 상당히 하셨던 것으로 오늘 밝혀졌고요. 거의 대부분 작업을 하셨다고. DS9의 그 스타트랙의 자막 작업이라는 거는 스타트랙 유니버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DS9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마이너한 편에 좀 속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모독인가요? 화내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 바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부분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스타트랙이 대부분 모든 시리즈가 다 비슷한데요. 네. 처음 한두 시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몰입되는 정도에서는 제 생각에는 DS9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저기 공중파에서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해줬을 때 그때 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위성 방송 같은 거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해줄 때 좀 봤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딱딱 잘라지는 이야기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DS9 같은 경우는 좀 얼핏 보면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성향이 강하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녹음실에 딱 들어오니까 두 분께서 정말 그런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계셔가지고 야 이게 무슨 세계의 이야기인가. 예, 사실은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디테일까지만 갖다 나온 건데 저는 처음에 파토님께서 무슨 수학 이야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정경훈 교수님은 또 그 넘버스라는 시리즈 아마 아실 텐데. 그 수학 관련된 거죠. 네, 그 시리즈의 그 자막 번역을 하셨는데 사실 그 시리즈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람들이 다 저는 그 시리즈를 좀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때 그랬어요. 아니 이거 도대체 번역 누가 하는 거냐고. 이거 수학을 알아도 꽤 잘 알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오늘에서야 그게 풀리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누가 했는데요. 네, 바로 그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고. 네. 저희는 수학 뭐 이런 거보다 이런 경력이 저희한테 더욱 흥미롭고 특히 저로서는 깊은 이제 인상을 받아. 예, 굉장히 강한 인상을 또 저에게 주시고. 근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아까 뭐라고요? 마리암 뭐? 마리암 미르자칸이. 마리암이 이제 이슬람권에서 저기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이제 기독교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제 마리암이라고 하니까 재밌는 게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 이름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 네, 그러네요. 최초의 여성 필즈메당 수상자의 이름은 마리암 미르자칸이. 네. 그거 마리암 외우기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건 진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고 미르자칸이만 외우면 되는데 뭐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 3-4번만 발음을 해보면 미르자칸이 하면서 딱 박혀오는 이름이라서. 네, 그러네요. 스코드브스카. 그럼 미르자칸이 뭔가 쉽지 않은 성을 가진 사람. 네, 아무튼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고 일단 지금 필즈상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뭐 수학계 노벨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필즈상, 필즈 메달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공식적인 기록에 나온 걸 보면 1936년부터 이제 수상이 시작된 수학계의 최고의 영예로 흔히 인식되고 있는 상이다라고 네. 하는데요. 필즈 메달이라는 이름은 캐나다의 수학자 존 필즈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우리 수학자들에게도 뭔가 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사재를 털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큰 상으로 기획한 건 아니었대요. 네. 당시 몇천 캐나다 달러 이 정도를 요걸로 다음 해 상금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다니면서 내가 세상을 뜨고 나면 내 전 재산을 전 재산 다는 아니겠죠. 네. 재산 중에 이제 유산의 막대한 부분을 이제 이 상의 상금으로 써라 이러면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뜨면서 그 유산이 다 이제 상 기금으로 가면서 상이 좀 커졌죠.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이제 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네. 조사를 좀 해보니까 재밌는 게 이 필즈 메달이 이제 메달이니까 이제 그 금메달 뭐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네. 한쪽 면에는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얼굴이 우리 유레카 이런 말 남기는 사람 유명하잖아요. 아르키메데스의 그 옆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 아르키메데스가 자기의 묘비의 색이라고 했던 네. 구와 원기둥의 부피의 비에 관한 증명을 표시할 수 있는 도형이 네.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얼굴과 묘비가 앞뒤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럼 아르키메데스가 돈을 댄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수학 세계의 어떤 거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을 새겼나 봐요. 그렇군요. 그 뒷면에는 정말 이런 게 왜 저는 되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뒷면에는 이제 숫자를 새겼는데 어떤 그런 상징적인 숫자로 새겼겠죠. 근데 숫자를 새겼는데 숫자를 새기다가 오타가 하나 났다. 근데 그것도 전통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있고요. 네. 4년마다 한 번씩 수상을 하는데 보통 한 4명 정도를 공동 수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수상자가 한 명씩 늘어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1936년부터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수상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수상한 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2014년 수상인데, 네. 그때까지 여성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가, 2014년에 최초로 이분, 마리암 미르자카니가 여성 수학자로 최초로 필즈 메달을 수상하게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노벨상은 매년 주긴 하잖아요. 그렇죠. 매년 주죠. 그리고 이거는 4년에 한 번이 올림픽 같이 하네요. 올림픽. 그렇죠.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좀 더 쫄깃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014년 필즈 메달 시상식을 어디서 했냐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했었고 그때 우리 팟캐스트 하고 있을 텐데 왜 안 가봤을까요? 그때 잘 알지도 못하고. 저 알고는 사실 있었죠. 우리가 워낙에 수학하고 좀 멀기도 했었었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구나. 근데 그때 상당히 좀 재미있었다는 평을 저는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특히 좀 외신 같은 데서는 좀 재밌게 다뤄졌던 게 뭐냐면 보통 필즈 메달은 수상을 할 때 그 나라의 국가 원수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수상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노벨상은 이제 그 노벨위원회라고 스웨덴에서 이렇게 그렇죠. 수상하는 형식이야. 근데 필즈 메달은 그 필즈 메달을 시상하는 그 시상식이 열리는 그 나라, 그러니까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리는 그 나라의 국가 원수에 준하는 사람들이 좀 수상을 하는 게 약간 전통으로 되는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시상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국가 원수가 네. 최초의 여성 필즈 메달 수상자한테 시상을 했는데 여성 시상자가 있었던 것도 최초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당시에 또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그 세계 수학자 대회를 운영했던 그 조직의 회의 회장도 여성 수학자셔가지고 그 주최 측과 시상자와 수상자가 다 여성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공교롭고 재밌었다. 지금도 박근혜로 검색을 할 게 아니라 네. 마리암 미르자카니로 검색을 해가지고 시상하는 동영상을 찾아가면 네. 삼성동 코엑스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수상하는 모습 동영상이 좀 잘 뜨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 기억나요. 그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수학자한테 그걸 줬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약간 되게 보기 좋다라는 느낌으로 외신에서 다 약간 쓰고 그리고 그 박 대통령이 시상식 미소 이런 거는 좀 사진은 좀 잘 맞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많이 하셨을 거고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런데 마리암 미르자카니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얼마 안 됐죠. 올해 여름에 세상을 불과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셨고 또 올해죠. 이것도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올해 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좀 안 좋은 일로 또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셨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좀 공교로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필즈상의 저주. 아니야. 근데 그래도 그런 걸 좀 있어요. 필즈 메달을 받는다는 게 좀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면 한국의 수학자들도 그런 걸 꿈꾸기도 하는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걸 교수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도 언젠가는 필즈 메달을. 저는 필즈 메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즈 메달은 이제 노벨상하고 이제 많이 비교가 되긴 하는데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40세 이상이면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게 왜 있을까요? 저도 못 받겠네요, 그러면. 네, 그 외 다른 이유와 함께 그 이유 때문에 못 받죠. 네, 에이, 아깝다. 노벨상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의 업적에 대해서 상당히 은퇴한 뒤에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필즈가 이 상을 만들 때, 후학들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통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업적을 내고 이제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흔히 대부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앤드류 와일스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필즈상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와일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필즈상은 아니지만 필즈상 특별상에 해당하는 어떤 음판을 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유일한 예외고 아무리 잘해도 40세가 넘으면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수학계에서는 이걸 더 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존경? 네, 존경? 부러움? 이런 게 상당히 크죠. 운도 좀 좋아야 되겠어요. 네, 내가 지금 38살인데 올해 필즈상 시상이 없다, 필즈 시상이 없다 그러면 진짜 횟수가 안 맞아가지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주민등록 신고를 2년 늦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지부지하게. 우리나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40세면 사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수학이란 건 그러면 굉장히 40세 이하의 나이에서나 아주 새로운 걸 해내고 되게 그런 일인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40세를 넘어가면 창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예외들도 있습니다. 40세 넘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수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이제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과학 분야라는 게 이제 새로운 창조적인 업적이라는 게 머리가 좀 팽팽 돌아갈 때 나오기 마련이니까 실제로 40세 넘어가면은 좀 저문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진짜요? 그리고 필즈상 수상자들 본인도 40세를 넘어가면 업적이 아무래도 줄어요. 실제로 보면은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은 그렇군요. 우리가 그런 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바둑 있잖아요. 바둑.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못 느끼겠는데 바둑은 그렇게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들이 한 30대 중반쯤 가면 벌써 이제 슬슬. 진짜? 네, 그렇죠. 진짜요? 이세들도 지금 세택이에요, 벌써. 그리고 우리 그렇게. 조훈현 이런 분들. 조훈현 그런 분들은 그냥 원로시고, 그런 분들은 전문 애들한테 못 이기죠, 이제. 정말요? 네, 못 이긴다고 보면 되고, 그 바둑도 날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우리 누구죠? 이세돌 전에 가장 이창호 씨가 이제 40살 가까이 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대 중후반. 이창호 씨도 이제 많이 밀렸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히 잘 두시는 분으로 여전히 하면야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프로 기사들 중에서도. 아무튼 이제 세계의 탑 클래스에선 떨어진 상태. 완전히. 네. 이세돌 씨도 사실은 9위였어요. 그때 저 알파고하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1위는 이제 저 커제 구단이 19살, 20살 이런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수학도 좀 뭔가 좀 그런 바둑 또 좀 그런 정교함이라든가 창조성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학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되게 좀 재밌는 게 공부 분야 같은 거는 앉아서 오래 하고 있으면은 바둑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더 본 사람이 무조건 유리할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과학 분야 전반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다뤄본 과학자들 중에서만 해도 우리가 지지난번에 다뤘던 그레이스 호퍼 같은 분은 그분 전공이 수학입니다. 컴퓨터 쪽을 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졌지만 그분이 처음 이제 컴퓨터를 잡은 게 30대 후반에 잡았고, 그분은 5, 60대, 60, 70대의 업적으로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창조력을 쓰는 직업 중에서는
저같이 작가 이런 분들 중에서는 40대, 50대, 60대, 70대에 그렇죠. 대표작을 이렇게 내시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기는 한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필즈상은 그 중에서도 좀 이 젊은 시절에 좀 번뜩이는 창조성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잘 부각이 못 되고 좀 발굴이 못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 젊은 나이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좀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상이 필즈 메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필즈상을 받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뭐 완전 약간 뭐 끝이다 이런 느낌인가요? 어떤 느낌인가요? 끝이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제 넌 됐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오히려 그때부터 피지 않을까요?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뭐 교수도. 제 말은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말하자면 좋은 학교의 자리와 뭐 명예와 이런 거 완전히 이 사람 남은 인생에 다 보장해주는 그런 종류의 상인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뭐 노벨상도 마찬가지지만 필즈상도 이제 받게 되면은 뭐 세계 곳곳에서 강연 요청 들어올 거고 뭐 유수의 대학에서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만들어서 모셔가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게 큰 업적을 낸 사람이면은 연구를 못했다고 쫓아낼 그런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네요. 실제로 필즈상을 받은 다음에 전공 분야를 완전히 바꾼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뭐 정말 인생은 걱정 않고 물론 이제 필즈 메달 상금 자체는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뭐 노벨상에 비교할 게 전혀 아닌데 뭐 100분의 1 수준 거의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거 좀 웃기네요. 필즈 메달은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건 내가 상 받으려고 한 거고 이제 상 탔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한다. 이런 게 필즈 상 그건 그냥 뭐 열심히 뭐 내가 그냥 상 타려고 한번 해본 거야. 대단하다 그런 분들도 진짜 그런 능력 참. 수학계에서 돈 뭐 예를 들면 이런 걸로는 아벨상이라는 상이 또 생겼습니다. 아벨상이요? 이것 같으면은 이제 노벨상하고 정말로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평생의 업적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금도 훨씬 더 많고 그런 경우에는 뭐 아벨상 같으면 흔히 하는 말이 아벨상을 받으면은 이제는 노후가 아니라 사후가 보장이 된다고 할 정도로 3대가 아벨상이라 또 그런 게 생겼군요. 그럼 이제 이 필즈 메달을 이제 받았고 그 요절을 하셨지만 이 미르자카니 선생님의 이 연구 분야가 뭔지 그리고 뭐 이게 사람들이 다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이런 식으로 막 붙잡고 있었던 무엇인지 뭐 이런 거를 아무래도 우리 정경원 교수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뭘로 미르자카니가 그러니까 메달을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 필즈상을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한 개의 분야, 한 개의 업적만으로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수학에서도 수학이 사실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분야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은 이미 19세기 말로 사실 멸종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분야를 통합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상을 주고 그런 연구를 이제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르자카니 같은 경우 이제 필즈상을 주기로 하면은 무슨 업적으로 주었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항상 밝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뭐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개의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모듈라의 공간, 쌍곡 공간, 뭐 동력학계. 그건 어느 동네입니까? 그 공간들은? 사실 저도 친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수학계 내에서도 그걸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가 아닐까. 모르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마이너한 그런 부분인가요? 그런 쪽은? 이 마이너라는 거하고는 조금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동력학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대한 분야여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세부 분야로 가면은 서로 또 역시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력학계는 화학이나 물리학 분야에서 이제 그런 응용 목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되는 그렇죠. 분야이기 때문에 역학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뭘로 상을 타시나요? 무슨 공간으로 상을 타셨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설명해야 될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수상할 때 ICM에서 그때 밝혔던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만 공면과 그것의 모듈라의 공간의 동력학과 기하학에 대한 뛰어난 기여로 이 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거든요. 그런 부분. 뭐 정석 2도 안 풀어놓고. 나 원도 잘 못 풀었어.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대부분 다 지금 전문 용어들이 나오죠. 리만 공면이 무엇인지, 네. 그것의 모듈라의 공간이 무엇인지, 그것의 동력학하고 기하학이 무엇인지. 이제 기하학이라는 말은 이제 단어는 물론 이제 아시겠고요. 네. 동력학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긴 하니까. 네. 가장 이제 생소한 말이라면 리만 공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라의 공간 이 두 가지가 될 텐데요. 리만 공면이라는 것은 뭐 물론 이제 당연히 리만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요. 리만은 독일의 수학자고 이제 가우스의 제자였죠. 네. 그래서 뭐 리만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뭐 리만 제타 함수니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유명한 이름만은 유명한 네. 그런 사람입니다. 리만 공면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쉽게 정의는 돼요. 네. 복소 구조가 있는 위상 공면. 그러면 또 설명할 말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이제 복소는 복소수, 복소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면이라는 것은 2차원적인 뭐 대상 그런 거고요. 거기에 이제 복소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것은 아시겠지만 복소 평면이 있죠. 당연히 그런 정도는 저희가 예, 그렇죠. 생전 처음 보는데 네,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표정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 혹시 그림으로 그려주실 수 있어요? 리만 공면하고 뭐 그 공간? 물론이죠. 지금 이걸 설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림을 그리고요. 네. 미르자카니 같은 경우도 그 딸이 그 자기 엄마가 연구하는 걸 볼 때는 엄마가 또 그림 그리고 있어 뭐 이런 말들을 남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은 그림이 들어가고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 복소 구조가 있는 공면이니까 2차원적인 대상이지만 복소수로 2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를 들면 실수 차원으로는 4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게 그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리만 공면에 물론 이제 대표적인 예들은 몇 가지 알려져 있고요.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 무리하지 말죠. 예. 네. 네, 우리 팟캐스트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기의 원동력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하긴 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대충 뭐에 대한 건지 혹시 곽 작가님이 이해하신 정도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사전에 준비했던 이야기와 완전 이야기가 다르지만 네, 대충 지금 뭐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만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네네.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죠? 복소 공면이라. 여기서 공면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 네. 네네. 그런데 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이렇게 면이 있으면 면에 어떤 지점을 표시한다거나 할 때 좌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네. X좌표, Y좌표, 네네. 뭐 위도와 경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속성이 이제 보통 이제 두 개가 주어지죠. 위도, 경도, 네, 혹은 그렇죠. 뭐 X좌표, Y좌표. 네. 그런데 그렇게 속성을 두 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을 줄 때 복소수로서 속성을 준다는 거예요.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이 있는.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뭐 이차함수에 뭐 근을 구하면 뭐 실근이 나올 때가 있고 허근이 나올 때가 있고 허근은 나올 때는 그게 복소수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하실 때 그런 좀 약간 그런 굉장히 그 상상 속의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공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면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다루는 숫자는 4개를 써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2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진짜 미르자카니의 업적과는 정말 멀리 있는 어떤 한 면의 이야기만 딱 한 건데 여기를 그냥 이 정도까지만 그냥 잠시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게 출발이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예를 한 기본적인 예가 보통 이제 3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복소 평면, 평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 껍데기. 그게 이제 리만 구면이라고 부르는 그런 껍데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복소 구조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대부분 잘 이해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반평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상반평면이요? 예. 복소 평면의 위쪽 반이거든요. 근데 위쪽 반인데 이게 복소 평면의 부분집합으로 어떤 구조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구조가 주어져 있고 이제 그걸 설명하려면 이제 복잡한 수학이 약간 설명하기 힘든 그런 수학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개가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고요. 그것이 이제 리만 공면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이거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수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저희 거의 별로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없으니까 조금 여쭤보자면
현대 수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일단 현대 수학이 가는 그 먼 곳까지 가기 전에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런 복수 공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현대 수학이 어디로 가는가까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제 느낌이 여기 설명까지는. 네. 예, 뭐 의미 없는 질문이시고. 그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상을 받으신 거고.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좀 더 깊게 한번 얘기해보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로 다시 돌아가기에 앞서 우리 미르자카니 선생의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이분도 이제 어린 시절이 당연히 있으셨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 때 이렇게 수학 문제만 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흔히 마리암 미르자카니는 1977년 5월 3일생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 그 해에 태어났던,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냥 주변에 77년생이신 분들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네. 동생들 많이 떠오르는데. 네,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네. 네. 지금 파토님께서는 동생들 떠올리셨지만, 어떤 분들은 삼촌, 할아버지, 이런 분들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에 대해서만도 정말 길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분이라서 굉장히 짧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쉽게 미르자카니의 생일을 1977년 5월 3일이라고 하지만 미르자카니 부모 형제는 미르자카니의 생일을 1977년 5월 3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뉴턴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현대에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에 기초한 역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는 세계의 많은 구미권 국가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쓰이는 고 달력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 방식이고 이란에서 흔히 쓰이는 그 역법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권에서는 흔히 이슬람력이라고 하는 히즈라력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그런 달력 만드는 규칙을 변형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란에서 쓰는 방식은 그거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리암 미르자카니의 생일은 이 이란력으로 하면은 1356년 2월 13일. 2월을 이란역에서는 2월이라고 숫자로 부르지 않고 오르디베 헤시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February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전혀 좀 다른 어떤 세계의 사람이다. 이런 느낌, 다른 세계라고 하면 너무 좀 심하고 약간 우리와는 다른 그런 시간관 그런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느낌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 드렸었는데 그 무슨 귀신 이야기에서 매년 누가 죽은 날만 되면 귀신이 맨날 나타나서 누구를 괴롭힌다 그런 이야기를 진짜 진지하게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매년 그날이 돌아온다라는 건 그냥 달력이라는 건 과학자들이 그야말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한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귀신이 그 날짜를 맞춰서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귀신이 양력을 기준으로 음력 기준으로 와요? 아니면 일한력 기준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거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977년이 어떤 시대냐면 이란에서는 완전히 지금과는 좀 차원이 다른 시대인데 그렇죠. 1977년은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의 시대입니다. 회교혁명 전이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란이 이란 공화국인데 그때만 해도 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이란 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좀 고풍스럽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거죠. 그 황제인 사람이 영어식 표기를 흔히 이제 팔레비 국왕이다, 팔레비 황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 표기법대로 하면 팔라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친숙하게 그냥 팔레비라고 잠깐 부르겠습니다. 팔레비 시절에 이란 제국,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태어났었고 팔레비 제국 시대의 이란은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서 이 팔레비 제국 시대의 황제 팔레비 2세 국왕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야심가고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다시 한번 옛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한번 돌켜보자 이런 식의 생각 그 정도의 위인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공공연히 내비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하면 고대 역사에서 굉장히 거대한 대제국으로 로마 제국 이전에 로마 제국과 맞먹을 만한 크기의 제국을 이루었던 중동의 국가 이런 거였으니까 300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나는 관대하다 하는 그분 크세르크세스 그분이 실제로 이란 역사에서 되게 관대한 그런 임금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분인데 되게 나는 관대하다는 게 이상하게 영화에서는 좀 웃긴 이야기로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걸 선전하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뭐 사회 제도 개혁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무기를 많이 사고 강력한 군대를 뭐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중동에서 나라를 확 일으키고 싶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그런 강대국의 힘을 좀 빌릴 이런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미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뭐 미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뭐 이런 식의 정책을 많이 밀어붙여서 굉장히 서구화된 개방된 사회였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뭐 이슬람권에서 그 전보다 약간 뒤처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던 뭐 그런 여성에 대한 어떤 교육,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뭐 그에 또 뭐 제도도 우리가 말하는 현대 자본주의, 현대 시장주의, 시장 경제 체제 시스템이 좀 가깝게 막 대폭 선진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현대에 지금 우리가 수교하고 있는 이란의 정부에 말하는 고 비판적인 이론에 따르면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말하자면 독재를 또 심하게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독재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예를 들자면 뭐 당시에 이란에도 뭐 사회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 굉장히 핍박을 한다든가 혹은 좀 전통적으로 그런 이슬람 문화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던 시기였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방금 파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서구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때 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이란은 중동권에서 굉장히 미국과 친밀한 나라고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적인 네. 이미지로 막 점점 막 가깝게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냥 미국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짧은 스카프 같은 네. 거 머리에 메고 아니, 그런 이란 여자들 사진도 꽤 심지어 많고. 심지어 짧은 치마 미니 스커트 그렇죠. 같은 걸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터키 이런 데보다 더 개방적인 느낌? 예. 그래서 당시에 7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이란을 지목을 해가지고 이란이 뭐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 중동의 나라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예전부터 항상 우리 국민들 귀에 못 박히도록 들리는 구호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 방울도 안 날까요? 설마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로서 이란하고 친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가지고 마리암 미르자카니가 태어나던 해 1977년 미르자카니가 태어난 지 한 달 조금 지나서요. 6월 27일에 다 아시죠? 서울 강남구에 테헤란로라는 네. 길을 그때 만듭니다. 그때 미르자카니가 태어난 그 시기로부터 한 달 지난 후에 그 테헤란과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그런 어떤 친교를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에도 서울로가 같이 테헤란에도 있죠. 서울로를 만들고 서울에도 테헤란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테헤란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번화한 네. 오피스 스트리트 약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테헤란의 서울로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뭐 산뜻한 거리로 잘 발전돼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기였어요. 네. 지금은 뭐 약간 지금 미국 정세가 바뀌어서 좀 더 그런 게 강조돼서 보이는 면이 있지만 지금 텔레비전 키면 이란이 대표적인 뭐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렇죠. 가끔 뭐 북한하고 뭐 같이 뭐 막 엮여갖고 나오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완전히 이제 다른 시기였던 거죠. 그때 미르자카니가 태어났는데 미르자카니가 태어나서 한 2년 지난 후죠. 1979년에 네. 뭐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이란식의 어떤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흔히 호메이니 옹이라고 부르던 네, 옹자를 많이 붙였죠. 네, 호메이니라는 당시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네.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팔레비 2세 국왕이 암에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건강이 좀 불안해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어서 사라지고 나면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후계자도 이만큼 힘이 있을 것이냐 그런 불안이 있던 그 틈에 반대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슬람 혁명, 네. 옛날식 표현으로 회교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고 페르시아 제국, 이란 제국이라는 걸 없애버리고 호메이니 옹이 종교적인 그런 권위를 내세워서 새로운 정부를 구축해가지고 이란 공화국이 그때 당시에 탄생을 했고 뭐 정식 명칭은 뭐 이란 이슬람 공화국 뭐 이런 명칭인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란인 거죠. 그래서 네. 마리암 미르자카니는 우리나라식으로 좀 얘기하면 좀 다르긴 하지만 민주화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니고 전 공화국의 마지막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새 공화국의 전 공화국이라 할 수는 없네. 이건 제국이었으니까 네, 공화국 시기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인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그렇게 해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그 팔레비 국왕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다 이제 부정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친미가 아니라 완전 반미 국가처럼 변해버리고 이슬람교식 전통 같은 게 다시 다 부활하고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고 뭐 그런 식으로 제도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그런데 마리암 미르자칸이 회고를 보면 어린이 입장에서 처음 이제 태어나서 그런 세상에 태어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제도상에 바뀐 것보다 훨씬 더 자기가 좀 중요시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보다도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19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는 전쟁이 발발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원인을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좀 오늘은 뭐 이란 이야기로 하고 있으니까 이란에 약간 편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란이 이렇게 정권이 뒤바뀌고 이란에게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던 미국이라는 끈이 끊기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던 강력한 지배자가 없어지고 한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앙숙이던 옆나라 이라크가 이란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발생하는데 이 전쟁이 소규모의 지역 분쟁 수준의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되게 큰 정말 막 뭐 한국 전쟁 뭐 거의 이런 느낌의 큰 전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사망자, 부상자 숫자 헤아려 보면 뭐 100만 단위가 막 나오고 막 이런 큰 전쟁이 1, 2년 벌어진 것도 아니고 한 8년을 갑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그 88 올림픽 우리가 할 때 막 88 올림픽은 진정한 세계인의 평화의 축제 뭐 이런 거 선전할 때 단골로 나온 이야기가 88 올림픽 하기 전에 마침 몇 달 앞서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이 났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그렇게 큰 전쟁이 나니까 얼마나 사회가 좀 피폐해졌겠습니까?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모든 사회 체제가 비상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코메이니 옹이 어떤 그런 뭐랄까 강단? 고집 이런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뭐 맨날 도망 다니고 뭐 망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혁명에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적당히 휴전할 수도 있는데 휴전 같은 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침공을 받았는데 되갚아서 이라크를 멸망시키기 전에는 휴전을 않겠다 이런 각오로 막 하다 보니까 이라크는 처음에 혼란한 이란 정도 우리가 빡 치면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란이 영토도 상당히 넓고 인구도 뭐 거의 1억에 가까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형도 막 험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게 되니까 이라크가 버틸 수 없었고 뭐 이런 면이 있어서 전쟁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암 미르자칸이 어린 시절을 추억을 하면서 그때 내가 기억하던 굉장히 내가 어릴 때의 사회 분위기는 좀 그런 전쟁으로 좀 흉흉한 분위기 뭐 그런 게 있었다는 이런 식의 회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격동과 격변의 시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 아주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암 미르자칸이는 자기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자기한테 친근하게 대해주고 화목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뭐 미르자칸에게 뭐 굉장히 부담을 준다든가 공부해 막 이런 식으로 막 강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좋은 가정의 기억을 갖고 있다라고 많이 회고를 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기록에는 마리암 미르자칸이 아버지가 전기 기술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록도 있고 뭐 어떤 기록을 보면은 기능공 수준보다는 뭐 좀 다른 일을 한다거나 뭐 지역사회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인사였다는 뭐 이런 기록도 보이는데 미르자칸이가 자기의 사생활이나 뭐 이런 거를 막 떠벌리고 다니는 스타일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상세한 기록은 좀 없는 편입니다. 아까 파토님께서 어린 시절에 뭐 수학에 대해서 어떤 관심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기록을 보면 어릴 때는 수학을 당연히 잘하고 좋아했지만 자기가 수학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는 커서 수학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리암 미르자칸이는 10대 때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이란 전체에서 뭐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정도의 학생이었는데도 그랬겠죠. 그런 정도의 학생이었는데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3이 될 때까지도 나는 수학을 전공해 수학자가 될 거야라는 생각 안 했다고 합니다. 고3 때 돼서 고3 때까지요. 고3 때 돼서 대학 갈 때 되니까 그래 뭐 수학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 말로는. 그럼 뭐가 되고 싶었는지 혹시 말한 적이 있나요? 자기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한 거는 읽는 거를 좋아했대요. 책 읽기인가요? 특히 소설을 읽는 거. 그래서 자기는 언젠가 자기가 작가가 될 줄 알았대요.
자기 영어로 인터뷰한 걸 보면 자기의 패션은 리딩에 있었대요. 작가 이렇게 좋은 직업입니다. 왠지 수학자 출신 작가가 되실 수도 있었을 텐데 40세가 지나고 뭐 50세가 지나고 이랬어요. 아마추어로서 취미로서 글쓰기는 굉장히 꾸준히 했었다고 해요. 나중에도. 네. 되게 속상하네요. 그런 읽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다고 하고 뭐 읽는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했대. 뭐든지 소설 읽는 거 제일 좋아했지만 우리도 읽는 건 좋아하는데 맞아. 왜 온갖 책을 어릴 때 읽는 거는 닥치는 대로 잡히는 대로 다 읽었대요. 그래서 뭐 자기 오빠가 갖고 있는 자기보다 6살 많은 오빠가 갖고 있는 수학 교과서 뭐 이런 것도 막 열심히 재밌게 읽고 어릴 때 형제 자매 간에도 관계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자기 오빠가 와가지고 내가 오늘 과학 시간에 진짜 재밌는 거 배웠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런 걸 얘기해주면 정말 재밌게 듣고 거기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어떤 인터뷰를 보면 그런 인터뷰도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처음으로 멋있다, 재밌다, 신기하다, 아름답다라는 걸 느낀 경험이 오빠가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더하기 계산해가지고 더하기 100까지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올 것 같느냐. 그거 계산하는데 그거 가우스가 어릴 때 뭐 그거 해결한다 이런 일화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 뭐 1하 제 앞에 있는 1하고 뒤에 있는 100하고 뭐 더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건 답을 요즘에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5050이면 나오는 계산을 일일이 안 더하고 곱하기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이게 신기하고 짜릿하고 매력적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걸 듣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자기가 수학에 대해서 처음 가지고 있는 기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테헤란의 명문 학교, 뛰어난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립되어 있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사실 좀 미묘하긴 한데 마리아 미르자칸이는 나중에 미국에 갔을 때 특히 미국하고 이란 관계가 틀어진 후에니까 이란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좀 적성 국가다. 되게 이상한 나라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란에서 여자도 대학을 갈 수가 있어?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네.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 제도 상에서는 큰 후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학생들도 교육을 받는 거는 당연하고 당연히 뭐 조치가 아예 없진 않았겠죠. 뭐 찾아보면은 뭐 여학생이 갈 수 없는 학과라든가 직업이 좀 뭐 늘어나는 변화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본 틀 자체는 뭐 여학생들도 그런 뛰어난 교육을 어린 나이에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의 문이 열려 있고 그런 상태가 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란이 원래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운전도 원래 여자들이 할 수 있고 좀 괜찮은 편이 괜찮다는 말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조금 상황이 낮기는 나은 편이었죠. 되게 오랫동안. 그 옛날에 아마 그 잔재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자전거 빼고는 대체로 다 탈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 또 못 타요? 자전거는 못 타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 진짜로 완전 심하게 막 그런 차별하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똑똑한 분이 공부를 못할 정도의 그런 나라는 또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식으로 했을 때 중학교에 해당하는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그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 테헤란에서 좀 특별히 만든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로야 베헤슈티라는 이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하고 계속 같이 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미국 유학 시절 계속 같이 가는데 이 친구를 만나는데 처음 자기 인터뷰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잘 통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그 친구가 말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 웃기고 즐겁고 이런 친구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정말 서로 쿵짝이 잘 맞게 어울려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그 둘이가 제일 많이 했던 일들은 테헤란 시내에 있는 서점 거리를 다니면서 재밌을 만한 책을 사가지고 둘이 열심히 읽는 일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수학에 재능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맡았던 교사는 이 학생이 뭐 되게 못한 학생은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지만 특별히 수학에 뛰어난 학생이다라고는 볼 수 없다. 라는 그런 평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좀 나는 수학은 딴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다. 다른 주변에 진짜 수학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내가 수학은 그렇게 센 편은 아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그 정경원 교수님은 주변에 수학자들이나 수학으로 이렇게 학생 가르치시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들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되게 막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어느 시점에 아니면 딱 이렇게 막 수학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오나요? 우리나라도 수학자라는 직업이 사실 인식된 게 그렇게 오래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수학을 뭐 잘하긴 했지만은 수학자가 되겠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사실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시험 보고 이제 대학교 지나갈 때 돼서 그때서야 이제 무슨 과가 있나 이제 뭐 그런 거 알아보던 정보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러던 때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마리암 미르자칸이는 그래서 나중에 회고할 때 특히 뭐 학생들한테 해줄 조언 뭐 이런 걸 구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수학은 너무 아닌 것 같아. 수학은 너무 싫어라고 해서 아예 접근 자체를 불허하는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서 수학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수학이 못하는 것 같고 지긋지긋하지만은 않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너무 등한시해가지고 수학하고는 거리를 두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게 좀 극복돼야 되고 특히 뭐 수학은 내게 아니야라고 담을 쌓는다거나 뭐 그런 자신감이 없어하는 태도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말도 했어요. 수학은 좀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뭐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경험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이제 트이기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우리나라식으로 따져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뭐 요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요 사이에는 이제 뭐 학교나 그런 데서 주최하는 뭐 여름 수학 학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 잘하는 학생들한테 특별히 방학 기간에 뭔가 이렇게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에도 해가지고 뭐 전설적인 뭐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뭐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헤란 대학교에 최고 당시에 테헤란 대학의 그런 뛰어난 수학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한테 이런 문제가 수학 경시대의 문제니까 풀어봐라 이런 걸 하면서 줬는데 주는 족적 뭐 다 풀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더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막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막 새로운 분야를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오면 마리암 미르자칸이가 한 방에 그냥 다 풀어서 이렇게 해답을 보여주면 이제는 그 해답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류의 뭐 그런 게 있었고 좀 이거 진짜 전설적인데 전설적인 일화로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시기 당시에 막 온갖 문제를 다 끌어와가지고 막 줬는데 그렇게 하다 문제를 이것저것 던지다 보니까 당시까지는 수학계에서 아예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하나 던졌던 거예요. 하나만 던진 건 아니었겠죠 아마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리암 미르자칸이가 중학생 고등학교 초기에 마리암 미르자칸이가 풀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붙들고 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실제로 논문으로 출판을 하기도 했다. 뭐 그런 뭐 전설적인 일화도 남기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수학 인생으로서의 결정적인 전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바탕 좀 도약을 하게 된 거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1994년에 수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뭐 최고의 대회라고 할 수 있죠. 수학 올림피아드에 이제 출전하게 된 게 이제 좀 한 가지 큰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란에서 94년 당시까지만 해도 이란에서 여학생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대표로 나갔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한 트레이닝에도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좀 사람들 생각을 못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마리암 미르자칸이하고 이 로야 베헤슈티하고 이 두 학생이 우리도 수학 잘하고 하는데 대표로 출전하는 그 팀에 들고 싶습니다. 라고 들고 간 거예요. 그 학교 교장한테 들고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이 학교 교장이 뭐 본인의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이 두 학생을 보고 확 뭔가를 느꼈는지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 두 학생을 정말로 그때 당시 홍콩에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경진 대회가 열렸는데 홍콩으로 보내자라는 그 생각에 올랐었어요. 마리암 미르자칸이 이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엄청나게 그런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막 정말 애를 쓴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의 그때의 모습 그거를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평생에 걸쳐서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 감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고전소설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장이 결정적인 뭐 수학을 가르쳐준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어떤 하나의 길을 딱 뚫어준 거죠. 그래서 1994년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이란 대표팀의 일원으로 마리암 미르자칸이가 출전을 했었고 출전을 해가지고 최고의 상인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우승을 한 거군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네. 근데 금메달을 아예 뭐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금메달 한 명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동메달 밑에도 뭐 이렇게 상을 주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최고위급 상을 받았던 거죠. 이쯤 해서 잠깐 그냥 사이드로 1994년 한국도 출전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도. 네네. 한국도 출전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때 금메달 딴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 한국도 그 전에도 사실은 금메달을 딴 적은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아쉬운 성적만은 아닌데 한국에는 그때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했냐면 김단호 선수 지금은 서울대 수리과학부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은메달 땄었고요. 신서구 선수 이런 학생들 출전했습니다. 이분은 UC 버클리에서 역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허충길 선수 이분은 지금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교수로 계시고 허충길 신서구 선수는 은메달 땄었고 허충길 선수는 동메달 땄었고 그런 식으로 이경영 선수 지금 뭐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역시 수학 가르치고 계신데 이 수학 올림피아드라는 게 약간 그런 대회군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진짜 천재들의 대회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뭐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걸로도 한 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전한 학생들의 출전한 학생들의 뭐 몇몇 일화 뒷이야기 뭐 이런 거 보면 그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었냐면 그 학교에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학생이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씩은 다 엮여 있는 분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거리인데 마리아 미르자카니는 94년도에 이렇게 금메달 땄었고 95년도에도 역시 출전을 해가지고 금메달 딱 95년도에는 만점을 받아서 그 만점 받았으니까 이제 1등 했겠죠. 1등해서 금메달 땄었습니다. 이런 거 만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바둑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세돌이 굉장히 좋아했던 겁니다. 근데 바둑 하나도 못 뜨거든요. 하나도 못 뜨는데도 보고 있으면 스토리가 재밌으니까 막 그렇죠. 수학도 이런 만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재미를 좀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슬램덩크 보고 나서 농구 좋아해진 사람 많고.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좀 그런 스포츠적인 승리와 어떤 패배, 경쟁에 이런 재미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4년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몇 위를 했었냐면 5위 정도, 10위권 안에 들었었던 것 같고요. 한국은 그때 13위 했었어요. 2017년에, 올해도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했었는데, 2017년에는 누가 1등 했을까요? 한국 1등 했습니다, 한국이. 아, 진짜요? 예, 우리나라 올해요? 예. 요즘에는 우리나라 가끔 1등도 열받으면 한 번씩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게 근데, 우리가 원래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좀 수학을 잘하긴 하지만, 진짜 탑은 뭐 없다, 이런 얘기. 몇 년 전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은데.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여학생도 한 명 출전했었는데, 김다인 선수인가? 뭐 그런 선수가 출전했었는데, 이분이 10년도 넘게 만에 나온 여학생 선수인데요. 우리나라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이 학생이 제일 잘했어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뭐 제일 잘한 선수도 역시 이제 공동으로 제일 잘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원탑으로 제일 잘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기도 하고 아까 고스트 바둑왕 만화 비슷한 이야기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가 이거 진짜 좀 너무 황당한 생각인가? 우리가 스포츠 같은 거 한국 선수가 금메달 따거나 잘하는 분야 있으면 막 중계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막 보여주고 막 반복해서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봐요. 약간 좀 교육방송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채널에서 이런 수학대회 이거 생중계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대회예요? 하루를 주고 문제를 이렇게 풀게 하는 거예요? 이틀에 걸쳐서 하고요. 하루에 3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도 역시 3문제가 나오고요. 3문제씩. 예. 분야는 뭐 조합론, 그다음에 뭐 기하학, 뭐 아무튼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출전하는 대회거든요. 고등학생 출전이군요. 예. 아무튼 대학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중학생도 출전할 수 있어요. 예. 잘하면. 초등학생도 출전하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문제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푸는 게 어렵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채널에서 경기 끝나고 나면 그거를 뭐 한 문제만 해줘도 좋고 아니면 재밌는 문제 있으면 한 두세 문제 해줘도 좋고 그걸 해설해주는 방송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전국에 내로라 하는 수학 강사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자기 어떤 영예라고 할 만큼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정말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약간 영예도 부여를 해가지고 한번 두 사람 정도의 해설자가 채널마다 경쟁하면서 해설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내용도 부딪혀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뭐 모든 나라 선수들이 다 실패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명을 받고 있던 어떤 선수도 이 문제에서는 미끄러졌는데 새롭게 혜성처럼 등장한 고1의 어떤 선수가 심사위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풀었다라든가 뭐 그런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중계지. 그러니까 저런 서사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심사위원은 이렇게 해서 풀 줄 알고 낸 그런 문제였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선수가 전혀 기발한 방식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고. 진짜 좋은데요?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으니까.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절대 강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제가 알기로 80년대 중반인가 후반인가부터 출전했었는데, 그 후로는 중국이 1등을 한 해가 1등을 하지 않은 해보다도 더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작년에도 중국 우승, 올해도 중국 우승, 내년에도 중국이 1위, 계속 그렇게 중국만 1등 하는 그런 시대가 나올 정도로 중국이 절대 강자인데, 가끔 미국, 러시아, 한국, 이런 나라들이,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쫙 1등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의외로 동유럽 나라들이 또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면도 있고 해서 되게 재밌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데 어떻게 좀 대중화를 잘해서 보여주면 또 재밌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르자카니의 회고로는 이것을 준비하고 대회에 나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자기 생각을 열리게 하는 그런 기회도 많이 얻고 정말 재밌는 경험으로서 자기가 큰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올림피아드에서는 뭐랄까 당연히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나온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일단은 고등학교 수학만을 가정하고 풀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럴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상당히 첨단에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고전적인 상당히 기하학 그런 문제들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올림피아드 스타일의 문제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는 올림피아드 스타일의 문제를 미리 좀 훈련을 하고 우리가 봐서 알 리는 없지만 어떤 스타일인지. 마리암 미르자카니하고 마리암 미르자카니 친구 로야, 그 두 사람도 처음에 그 둘이서 기출문제집을 구해다가 6권인가를 구했대요. 그걸 구해가지고 쭉 풀어보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수학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명의 사람의 삶의 인생으로도 그렇게 수상을 해가지고 막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고 이게 당연히 아름다운 내용이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친구하고 둘이서 되게 재밌는 거 어떤 할 분야를 자기가 나름대로 찾아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좀 오피셜 공식적으로 뭔가 더 해보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선생님도 찾아다녀보고 하는 그런 게 정말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이고 좋은 경험이고 사람의 마음에도 되게 좋은 그런 걸 주는 일화 경험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막상 문제는 되게 창조적인 문제들을 내는 건가요? 일단은 어디에 실렸거나 이런 문제들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특정 국가에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제 문제들을 내면은 그 위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고르는 거니까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전설의 문제들 같은 것이 있거든요. 아무도 못 풀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2017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세 문제를 내면 그 중에서 그 세 번째 문제들이 가장 어렵거든요. 1번이 가장 쉽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첫날 세 번째 문제는 1점을 받았어요. 5명의 출전자는 0점이었고 1명만 1점을 받을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1점인 거는 1점은 어떤 7점 만점입니다. 7점 만점 1점을. 예. 조금 풀다가 망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길은 보였지만 결국은 못 풀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은 전멸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는 잘 맞췄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 중간에 이거는 우리가 전략을 잘못 짠 거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보통 대학교 교수님들이 단장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단장 경질설 이런 것도 좀 나오고 하면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경쟁 분위기가 되게 심한가요, 현장에서? 참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북한도 참여를 하거든요. 동유럽 국가에서 애초부터 기본적으로 시작한 거고 헝가리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이러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부정행위로 실격을 2번을 당했어요. 이런. 네, 물론 이제 그것하고 별개로 북한이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분위기가 있다고 봐야죠. 부정행위를 할 정도로. 나라별로.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데 부정행위도 한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비참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좀
어느 정도의 압박이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사실 올림피아드 문제 같은 걸 부정행위를 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뭘 판님 페이퍼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단장, 가치관 단장들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고 그럴 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약간 힌트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쓴 답안을 가지고 나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언어를 모르니까 이제 이걸 해설을 해서 어떻게든 점수를 더 받게 하려고. 이제 그런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그런 역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어로 많은 부분 수식이 많은 부분 영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완전히 속인다든지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또 뭐 이렇게 2번을 연속으로 나가서 만점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수학러로서의 어떤 길 같은 게 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잡히고 이제 그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당시 테헤란에서 이란에서 이공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해서 이공계 분야의 뭐 최고 학교 중에 하나인 한국에서 흔히 샤리프 공과대학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고요. 영어로는 뭐 샤리프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샤리프 공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도 열심히 수학을 했었고 특히 이제 각 잡고 막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고 뭐 과목을 열심히 듣고 시험을 쳐가지고 뭐 학점을 잘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론 뭐 이상하게 하지 않았겠지만 특히 이제 본인이 많이 회고를 하고 있는 거는 그때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친구들끼리 이 문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한번 풀어보자. 또 미르자 칸이가 자기 다음 세대의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역할로 이제 맡게 됐었거든요. 이란도 수학올림피아드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전통의 영향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게 학부생일 때 대학생들 20대 초반일 때 그때 썼던 그런 논문이 뭐 정식으로 출판이 되기도 했고 수학 저널에 수학 그런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었고 재밌는 일화로는 돌아다니는 이야기로는 뭐 어떤 것도 있냐면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일화 정도로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해서 논문에 1저자로 2저자로 실 때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이 막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이분이 대단히 이제 훌륭한 교수님이신가 보다 하고 이제 테헤란에 그 연락을 취해가지고 미르자 칸이 교수님 저희 재단에 연구계획서가 수학에 관련된 연구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이걸 좀 검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제안이 날아오기도 했다고 해요. 자기를 교수로 착각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다. 이런 건 뭐 되게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잠깐 그 미르자 칸이가 불과 나이 만 40에 세상을 떠났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좀 묘하기도 한데 97년에 그 샤리프 공과대학의 여학생들이 그 수학 잘하는 여학생들이 무슨 행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버스 사고가 한번 크게 나가지고 버스 기사도 사망을 하고 같이 갔던 여학생들도 뭐 7명인가 사망을 했었던 큰 사고가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버스에 미르자 칸이도 타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사고에서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미르자 칸이가. 그 희생을 피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묘하게도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도 병마에는 덜미를 잡혀서 40에 안타깝게 세상을 뜨고야 말았죠.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버드에 유학을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본격적으로 학자로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 시기가 뭐 한 98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채 20년이 안 돼서 채 20년 10몇 년 정도 해가지고 필즈 메달을 따는 2014년 서울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딱 왔는데 삼성동 코엑스잖아요. 거기서 그 테헤란로 그렇죠. 테헤란로 비석도 있어요. 거기 가면 맞아요. 그 밑에 이란어 페르시아어로 적혀 있거든요. 테헤란로고 서울과 테헤란 우호를 위해서 이거를 길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기가 태어났던 1977년에 그런 걸 보면 어떤 재미있는 느낌을 가졌을까 뭐 이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누가 미르자 칸이께 그런 거 좀 얘기도 좀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미르자 칸이 미르자 칸이 선생의 연구에 대해서 아주 살짝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청취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까 나왔던 게 이제 리만 공명과 모듈리 공간 뭐 이런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르자 칸이 인터섹션 티오리, 에드워드 위튼 우리 아는 사람 나왔네요. 촉근 이론과 연결되는 지점,
그 타이크 밀러 동역학의 에르고닉성에 대한 연구와 그 의의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걸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까 리만 공면과 모듈리 공간은 얘기가 된 건가요? 리만 공면까지 아까 좀 얘기했었고 네. 모듈리 공간 이야기 잠깐 좀 해보죠. 거기까지 하면은 아마 이미 뇌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모듈리는 사람 이름인가요? 아니요. 모듈라이라고 보통 많이 발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모듈러스라는 말의 그 복수형이거든요. 네. 모듈러스라는 말은 수학에서 상당히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한 번역어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흔히 드는 예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직선들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평면에서요. 직선들 있죠. 직선을 보면은 그냥 고등학교 수학을 떠올리시면 y는 mx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m은 기울기고 b는 뭐 y 절편이라고 해서. 그럼 직선 하나마다 m하고 b라는 두 개의 숫자가 대응이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직선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직선의 모임 전체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m과 b의 순서상 전체가 되겠죠. 그게 바로 그런 평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직선 전체들의 집합을 평면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보는 거죠. 그때 이 평면의 점들의 집합을 이 직선들의 집합의 모듈라이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기하학적 대상 전체를 모아놓은 것을 일종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들. 그 매개 변수들의 공간을 모듈라이 공간이라고 부르면은 대충 이해한 겁니다.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정말 교수님께 설명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진짜 훨씬 설명 잘해주시네요. 진짜. 그런 거군요. 제가 이해가 될 정도니까. 전 모르겠어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파토님하고 저하고 둘 다 수포자라고 알고 계시고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제가 늦게 포기한 것 같아요. 파토님보다 약간. 저는 아주 일찍 포기했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 때 이미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미르자카니가 뭘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르자카니가 한 일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는 정도로도 시간이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분이 한 걸 듣는다고 이해할 리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최초에 그 조금 작은 논문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 비교적 수학계에 처음으로 이제 충격을 던진 그런 업적이라고 하면은 쌍곡 공간에서의 닫힌 측지선에 관한 거거든요. 역시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지리학적인 접근인 것 같은데.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측지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면에서는 직선이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분이잖아요. 근데 공 위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다른 공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 위에서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직선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게 뭐 대권학론이고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곡선을 따라서 가장 큰 반지름을 갖는 그 원을 그것을 내가 대원이라고 부르는데 대원을 따라가면 그게 가장 짧은 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이런 이제 공면 위의 측지선들을 알면은 그 공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닫힌 측지선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측지선이 몇 개 있느냐가 공면의 기하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소수 정리라고 부르는 정리가 있어요. 이 닫힌 측지선이 어떤 의미에서 기하학에서 우리가 숫자에서는 소수라고 부르는 것, 프라임 넘버라고 부르는 그 역할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그 소수 정리라는 유명한 정리가 있는데 길이를 제한합니다. L이라는 길이를 제한하면은 그 길이보다 짧은 측지선이 몇 개 있겠느냐. 근데 이런 것을 세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에 관한 이제 식들은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그 측지선을 조금 제한을 합니다. 조금 더 단순 측지선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하고 중간에 다시는 만나지 않는 측지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가장 짧은 곡선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하고 만나지 않는 측지선의 개수가 소수정리,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소수정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수가 적다는 거. 이게 기하학적인 소수정리는 그게 지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이게 다항식으로 늘어나고 그것에 이제 몇 차식으로 늘어나느냐? 그것은 이제 그 공면의 구멍의 개수와 관련이 돼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알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적으로 늘어나면 뭔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커지고 그 개수가 무수히 많아지는데 단순하다고 가정을 두는 순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고등 수학이라면 이런 거군요.
그러면 밀작하니까 이걸 연구한 이 기반을 딛고도 할 게 굉장히 많이 생긴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동력학에서의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닫힌 궤도가 있느냐, 얼마나 주기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리만 공면에 관해서 미르자카니가 이제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리만 공면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너츠의 표면이거든요. 이 도너츠는 구멍이 하나 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구멍을 이제 수학적으로는 종수라고, 지너스라고 부르는 그런 값인데, 이 구멍을 알면은 공면의 흔히 말해서 위상적인 성질은 다 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말은 커피잔하고 도넛은 위상적으로는 똑같아요. 커피잔 똑같이 예를 들면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었다고 간주를 하면은 이것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도너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구멍이 하나 나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손잡이 부분에 구멍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구멍이 하나 나 있다는 사실, 그게 종수라는 게 그 공면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공면에 복소 구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복소 구조가 서로 다른 것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구멍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멍이 하나인 공면 같은 경우는 그걸 우리가 타원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 곡선이라는 용어는 아까 말했지만 복소수 차원으로 보느냐 실수 차원으로 보느냐 그 용어의 이제 혼동 때문에 생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것도 리만 공면이거든요. 타원 곡선 이론은 특히 정수론에서 뭐 이럴 때 암호론에도 중요하게 쓰이고 뭐 이런 이론이니까 과거부터 상당히 관심을 두었던 그런 수학적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하나인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한면인데요. 이거 아까 도너츠의 표면이거든요. 네. 이 도너츠의 표면에서 여러분들이 도너츠를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종이입니다. 종이 한 장 사각형이거든요. 평소에 혹시 게임 같은 거 즐겨 하시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화면에 사각형 화면 보시죠. 네. 밑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움직이면은 이 사각형의 왼쪽 화면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오른쪽에서 다시 들어오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메뉴 같은 거 선택할 때 제일 아래로 가면 제일 위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양쪽 끝을 동일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각형 종이를 왼쪽 변하고 오른쪽 변을 동일시하면 기하학적으로 뭐가 될까요? 말아서 붙인 모양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원기둥이 되는 거죠. 그 원기둥은 사실은 사각형 종이의 양변을 동일시한 겁니다. 그러면 도너츠는 뭐냐면 이제 이 원기둥을 다시 위쪽하고 아래쪽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사실은 도너츠는 여러분들 굽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수학적으로는 평평해요.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클리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멍의 개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이상 평평한 구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런 구조들이 이제 쌍곡적인 구조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평면, 아까 말했던 그 유클리드 구조라는 건 근본적으로 평면 구조고요. 네. 그 다음에 구멍이 많아지면은 이게 쌍곡 구조고, 그 다음에 구면은 이제 그 타원 구조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뿔곡선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타원, 쌍곡선 그런 것들 구별하듯이 이렇게 세 종류로 기본적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공면은 다 쌍곡적이고, 예를 들면 우주 모형을 기술한다든지 수많은 현상을 설명할 때 쌍곡 기하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쌍곡 기하를 많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 기하를 구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양들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역시 아까 말했던 그런 닫힌 측지선 이런 것들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듣다 보니까 작년 노벨 물리학상인가요? 예. 위성기하학적인 얘기, 네, 그렇죠. 그게 좀 떠오르는데요. 예, 네네. 그때도 아마 그 관련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때도 위상 도넛 얘기하고 막 설명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와,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의 착각이겠죠? 아닙니다.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네, 이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가 뭐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이거 하고, 그러니까 위상기하학적인 부분 하고. 또 뭐 연구 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또 어떤 부분들의 강세가 있었던 걸까요? 아까 이제 동력학계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동력학계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력학계가 처음 시작된 게 뉴턴부터 물론 시작이 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동력학계는 푸엥카레가 시작을 했거든요. 푸엥카레가 풀고 싶어 했던 게 흔히 말해서 삼체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체 문제는 뉴턴이 완벽하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태양과 지구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그럼 영원히 계속 돌거든요. 물론 태양이 폭발하거나 이런 거 무시하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벌써 거기에다가 달을 첨가하기 시작해가지고 삼체를 만들면은 이제 방정식을 거의 풀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달과 지구와 태양의 운동이 앞으로도 지금 현재처럼 영원히 안정적일 것이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도 답이 없어요. 3체 이상일 때는 아주 일부의 결과만 내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업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이 3체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포인카레가 동력학계를 사실상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지난 것 같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혼돈 이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을 때도 관련된 수많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포인카레 시대부터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학계가 주어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안정적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카오스 현상을 보이느냐, 얼마나 그 프랙탈에 가까우냐,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뭐 이런 것에 기하하고 당연히 관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미르자칸이 업적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지만, 역시 아까 비슷하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각형 종이에서 다시 그 도너츠의 표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당구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사각형의 한쪽 끝에서 벽을 향해서 공을 보내면은, 그 벽에서 예를 들면 튕겨 나간다고 생각해줬고 뚫고 나가서 반대편으로 나온다고 해서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당구를 치게 되면은 그 당구공이 얼마나 굴러가겠느냐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안정성 문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러면 이게 사각형의 크기가 뭐 예를 들면은 가로 세로가 똑같은 사각형이라고 보면은 기울기가 유리수면은 언젠가는 꼭지점 끝에 돌아가서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그런 당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유리수가 아니고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수가 되면은 영원히 이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영원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아까 그 도넛의 표면을 거의 모든 점을 다 지나가요. 완전히 다 지나가지는 않지만은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근처에서 반드시 그 당구공이 근처는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조밀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이제 동력학계에서 당연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런 그 아까 말했던 측지선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카오스 현상을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르자칸이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측지선 자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닫힌 집합이라고 우리가 클로저라고 부르는 어떤 집합은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전에. 모든 게 프랙탈 현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클로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프랙탈 현상이 아니고 카오스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대수적으로 방정식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는 대수적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매우 복잡 미묘한 것을 단순하게. 그렇죠. 의외로 단순한 구조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뭐 맨날 회사원 생활만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순간 이게 어떤 딴 분야에 어떻게 조금만 이렇게 좋은 교묘하게 쓰는 방법을 개발하면 딴 분야에서 정말 절묘하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저 어딘가에 있고, 이제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들고 싶은 그런 연구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좀 주네요. 정말로 단순히 뭔가 모르던 거를 알아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돌파구를 하나 마련해서 이거를 여기에 한번 써볼까 저기에 한번 써볼까, 그래 마침 그때 그거에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해보면 막 이런 새로운 뭔가 활용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막 주네요. 사실 필즈상 자체가 돌파구를 연 사람에게 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돌파구가 확실히 맞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물리학 같은 경우에 동력학에는 물리학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가 매우 복잡 미묘해 보이는 자연현상을 가급적이면은 간단한 식으로 정리해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르자칸이 이런 연구가 물리학적인 쪽에서도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물리학을 잘 알지는 못해서 물리학 쪽의 업적으로 보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리학자로도 분류가 되고 수학자로도 분류가 되는 위튼의 예상을 이제 컨세비치라는 수학자가 증명을 했었거든요. 컨세비치도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튼도 필즈상을 위튼도 물론 받았죠. 물리학자로는 유일하게 필즈상을 받은.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신문 편집장 그랬잖아요. 처음에 경제학 공부하고 뭐 그랬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가요? 신문 방송학인가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했어요. 문과였어요, 문과. 아무튼 그 증명을 미르자카니가 더 단순하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도 뭐 모릅니다만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화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구조를 잘 알고 있기 전에는 단순화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어떤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상에 대해서 겁먹는 마음을 약간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 잘 모르지만 카오스나 프랙탈 같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예측 어려운 복잡성을 핵심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내면의 단순함을 뽑아냈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거라면 뭔가 좀 상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은가 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상을 받으신 게 이제 2014년이니까 불과 이제 3년 전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거는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7월 15일에. 네, 불과 이제 3년 만에 돌아가신 건데 이분은 이제 생활인으로서 이분의 뭐 모습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뭐 암 투병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일단 미르자카니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박사과정 학생일 때 지금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났었고 남편은 체코인이라고 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미국에서 만난 건가요? 하버드 맞습니다. 역시 학자고 지금 교수 IBM 쪽 연구원으로 있다가 교수로 옮겼다 뭐 아니면 그 반대였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었던 것 같고요. 전혀 불필요한 정보긴 합니다만 이 남편분이 굉장히 미남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역시 불필요한 정보긴 합니다만 미르자카니 이분도 뭐 강의하시는 모습이나 사진을 보면 되게 좀 멋있으시죠. 네, 저도 뵀던 기억이 나네요, 사진으로. 눈빛도 아주 정말 그런 분이신데 확실히 강의하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인상은 사람이 좀 이렇게 차분하시고 그러면서도 좀 겸손하시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친근하다고 할까요? 친절하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역시 수학에서도 굉장히 큰 공적을 세웠던 뉴턴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좀 성격이나 그 첫인상이 좀 완전히 다른 인물이죠. 이분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분이군요. 뭐 느낌상 부드럽고 똑똑하고 겸손하고. 일단 겉모습 첫인상 겉모습으로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겸손함에 대한 일환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와이어드라고 잡지 있지 않습니까? 잡지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자기가 이메일을 처음에 열어봐가지고 당신이 필즈 메달 수상자입니다. 그거 나온 걸 보고 처음에 그게 무슨 피싱 해킹 그런 건 줄 알았대요. 그런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한동안 내가 이 분야에 뭐 열심히 연구한 사람인 건 맞고 내가 잘했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결정적인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느냐.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폐국의 국장이 돼가지고 막 그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의원도 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그런 사람인데 정반대로 이분은 자기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공개되는 거 이런 것도 좀 싫어한 면도 있고 항상 그런 남들에게 좀 공을 돌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심지어 필즈 메달 수상하고 와가지고 어떤 되게 막 파티나 막 이런 거 할 법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카퍼링이라도 한번 할 거 하지 않습니까? 진짜요. 뭐 그런데도 뭐 그런 것도 거의 하지 않고 뭐 주변에서 너무 막 권하고 하니까 그냥 학교 안에서 조촐하게 그 수학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그냥 한번 이렇게 차 마시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전부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분인데 특히 이제 처음 그 지도교수 분이 회고 이런 거 기사 난 걸 보면은 처음 이제 미국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만 해도 영어를 엄청 강조해서 막 가르치잖아요. 어릴 때부터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영어 배우고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인데 이란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다 영어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어도 서툴고 필기도 다 페르시아어, 이란어로 다 필기하고 또 이란어, 페르시아어는 쓰는 방향도 일반적인 방향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국어의 그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사람이 가로쓰기로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쓰듯이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한 그런 분인데 조용하게 있으면서도 막 질문을 할 때는 서툰 영어지만
열심히 질문을 하면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고 그래서 교수가 굉장히 놀랬고 뭐 이런 기억이 있었던 그런 학생인데 네. 반대로 본인의 회고담을 들어보면 자기는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었고 교육 과정의 초점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학부 수준의 그런 지식이 자기한테는 없어가지고 따로 공부하면서 고생해야 됐던 이런 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무슨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올해 학과 세미나입니다. 뭐 학생들에게 좋은 그런 새로운 영감을 주기 위해서 뛰어난 학자분이 뭐 세미나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뭐 한동안은 막 뭐라 하는데 막 2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가끔 가다가 한 번쯤 듣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정말 신기하고 멋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만 좀 받을 정도로 그런 거에서 고생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거치고 좀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내가 그거 들은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제 생각이 맞나요? 라고 이렇게 해서 지도교수한테 물어보면 지도교수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듯한데 쟤는 왜 내가 그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좀 겁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 회고담 이런 게 실려 있는 그야말로 좀 겸손하고 네.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까 얘기했었던 로야 베슈티 네. 자기의 친구였던 지금 워싱턴 대학교 교수로 계신 그분 인터뷰를 보면 첫 마디가 뭐냐면 미르자 카니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다.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고 정말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 뒷면에는 또 항상 포기하지 않고 좀 에너지가 넘치고 강인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좀 뭐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망하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남편하고 수영을 겨루면 미르자 카니가 수영을 더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르자 카니가 달리기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남편은 약간 우스갯소리겠지만 장례식 후에 추도한 그런 모임 이런 거에서 얘기하기로 딴 사람은 미르자 카니 하면은 뛰어난 수학자 뭐 후배들한테 영감을 주는 어떤 교육자 이런 걸 생각하지만 나는 내 부인의 과거를 떠올리면 체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라톤을 완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연습을 하고 나중에 결국 이제 암 때문에 체력이 부족하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뭐 그런 면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강인한 이미지 뭐 그런 느낌도 좀 와닿는 느낌이에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교수님 혹시 어떠신가요? 지난번에 튜링이 맞아요. 인류의 마라톤 선수였다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네. 수학자들은 다 이런 좀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까요? 마라톤 교수님 어떠십니까? 끈기일까요? 끈기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뭐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3분의 2페이지 뭐 이 정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지만은 대학교 이후의 수학 실제로 그 연구하는 수학은 그런 게 없거든요. 가끔가다 짧은 논문 나옵니다. 미르자 카니 같은 경우도 한 페이지짜리 논문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기존에 있는 어떤 정리를 짧게 증명한 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뭔가 좀 상당히 독창적인 그런 논문이면 사실은 책 한 권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드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거의 책 한 권 이상의 논문을 쓰고 아니면은 학술지에 아예 한 홀을 통째로 거의 뭐 논문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끈기가 없어가지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체력도 체력이지만 뭐 체력 있으면 끈기에 도움이 되긴 하고 어쨌든 간에 정신적인 끈기가 또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게 제가 왜 수학 못했는지 알겠네요. 끈기가 없으신가요? 저는 제가 끈기가 있는 분야가 있어요. 매우 소수의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글 쓰는 것 같은 거는 오래 붙잡고 있을 수가 있죠. 뭐 15시간도 쓰고 그러니까. 아마 못하니까 끈기가 없어요. 못해서 끈기가 없을 거예요. 머리가 나빠요. 그쪽으로는. 끈기를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 생각이 안 드니까 이게 붙잡아주는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이라도 풀려가야 그래도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리고 아까 그 피싱 얘기 나와서 너무 웃겨서요. 세상 어떤 피싱 조직도 필즈상을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노벨상이라면 또 모를까? 노벨상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지만 필즈상 가지고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메일을 받으시면 그건 진짜로 여러분 다 온 겁니다. 네. 2018년에 새 필드 메달이 수상되니까 그렇죠. 모르겠네요.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상을 하실 분이 정말 나올지. 네.
일본만 해도 필즈 메달 받으신 수학자분이 한 2분 있는 걸로 알고 우리나라 아직 한 명도 없나요? 한 명도 네, 없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내년이 돼가지고 언젠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바로 다루겠죠. 그런 분 나오시면 또 꽤 막 빨리 많이 유명해지기 전에 초대도 하고 이 자리에. 미리자카니의 끈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는 수학자 중에는 굉장히 뛰어난 직관과 어려운 문제를 막 번뜩 하는 그런 사이에 막 후다닥 해치워가지고 사람들 막 놀래키는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뭔가 답이 떠오르는. 아까 뭐 그 저 미르자카니 딸이 엄마가 하는 일은 그림 그리는 거다 하는 것처럼 그 저기 사진 기사에 난 사진 같은 걸 보면 미르자카니 이분이 종이도 작은 종이를 안 쓰시더라고요. 이분은 큰 뭐 전지라고 하나요? 그런 테이블에 까는 뭐 그런 종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하나 쫙 깔아놓고 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그 꽉 차면 또 다음 장 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끝없이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좀 연구를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이나 그전 시간에 잠깐씩 얘기했던 뭐 존 폰 노이만 이런 학자하고는 그분도 수학으로 엄청난 학자지만 완전 스타일이 다르죠. 그분은 막 번뜩이는 그런 재치, 화려한 암산 능력 막 이런 거지만 미르자카니 못지않은 천재지만 스타일은 굉장히 좀 서로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 좀 안 믿어지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뭐 나는 오래 생각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타리스트 중에 스티브 바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냥 뭐 거의 뭐 에드워드 위튼급으로 유명한 기타계에서는 적어도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지미 핸드릭스가 뉴튼이라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에드워드 벤 헤일런이 아인슈타인이라면.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기는 그렇게 배우는 게 늦대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금방 하는 걸 너무 오래 걸려서 열심히 겨우 했다는데 연차를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옛날 이미 20대 때부터 아무 힘도 안 들이고 너무 쉽게 모든 걸 너무 독창적으로 해내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기네들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뭐 나랑 비슷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는 이제 전혀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셨으면 경력도 단절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이렇게 훌륭한 수학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77년생이면 병행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나요 혹시? 그런 롤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딴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르자카니가 어릴 때 재밌게 읽었었던 책 이런 걸 꼽을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재밌게 나는 읽었다 이런 거 꼽은 적이 있냐면 실제로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 이야기를 재밌게 나는 들었다라는 말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와 이름도 같은.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 편 이야기할 때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화학, 물리학, 과학에서 세계를 격변시킨 것만큼이나 어떤 그 폴란드의 독립, 당시 제국주의에 눌려있던 나라들의 독립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 간접적으로 미쳤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던 거,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신문에 부고기사 실린 거 이런 거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20세기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마리 퀴리가 있었다면, 21세기 초에 이 마리안 미르자카니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이 필즈 메달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란 신문에도 실리겠죠. 그죠? 그리고 이란에서 이분 평가가 되게 좋아요. 이분의 이름을 딴 뭐 무슨 학술 단체 막 이런 거 막 생기고, 막 사람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자랑스러운 이란인 뭐 이란을 빛낸 뭐 과학자 이러면서 되게 평판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도 아까 뭐 이렇게 성격 뭐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상당히 성품도 조심스럽고 처신도 잘하고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뭐 나라에 특별히 폐해를 끼친 행동도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평판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다루고 필즈 메달 달았을 때는 세계 최초의 이란 최초이기도 하고 심지어 중동 최초이기도 하고 여성 최초이기도 하고 이런 거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면에 실리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란에는 그런 규제 아닌 규제로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공공 매체에 실리는 여자의 사진은 머리카락을 가리고 있어야 돼요. 그 뭐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쓰는 그런 그런 걸로 쓰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딴 방식으로라도 가려야 되는 사진만 실리게 되는데 미르자카니가 미국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떤 데는 포토샵을 해가지고 사진을 싣기도 하고 사진 없이 기사만 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과감하게 그 실제로 인터넷 검색해보면 지금도 나옵니다. 사진을 싣지 않고 그 분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거를 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 부분이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약간 이렇게 뭐 디자인된 그런 모습으로 싣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만 이란에 있는 분들이 봐도 뭔가를 느끼겠죠. 이분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됐구나. 급진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학문 외적으로도 굉장한 그런 파급 효과와 영향력을 이란의 중동권에 특히 뭐 요즘에 뭐 이슬람권의 보수화 내지는 또 뭐 보수화와 반대된 또 개혁파의 어떤 충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영향력과 메시지를 던져주는 역할을 본의 아니게 또 되게 크게 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사진 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란 사람들도 그 모습 원래 이란 신문이 딴 나라 신문 같았다면 일면에 실릴 만했던 모습이 뭔지는 검색을 해서 보든 뭐 어떻게 보든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걸 보면 좀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영향력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감히 마리 큐리 이상이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견뎌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충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한두 중요한 부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소설 같은 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예. 미르자 카니의 소설 같은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얼마 안 됐죠. 마지막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이제 그 암이 치료가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간, 뼈 이런 쪽으로 번져가지고 이제 결국 사망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죽음을 맞기 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도 동료 수학자들, 제자들하고 활발하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뭐 수학 이야기를 했었었고 심지어 암 진단을 받은 것도 공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필지 메달 받기 전에 사실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보여줬던 그런 어떤 밝은 모습들, 그 어떤 수학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모습들, 그 모습이 자기의 어떤 최후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자각한 상태에서 보여준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더 뭉클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고 전 3년 이상 정도는 생존을 하신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사실 세계 수학자대회에서 필즈상을 받을 때 이미 이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 사회에서는 수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해를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종류의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필즈상을 받으러 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이제 몸이 좋지 않으니까. 원래 이제 그렇게 필드상 수상자가 되면은 이제 총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강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잡혀있던 강연을 취소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 유언 비슷한 그런 말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유가족인 남편분이 남기신 말이 기사에 전해진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너무 쉽게 울지 마라.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울어라. 뭐 이런 말을 유언 비슷하게 남기셨다고 합니다. 훌륭한 말이네요. 암 진단받고 남편한테 했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일화가 있었는데요. 삶은 원래 불공평하고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좋은 머리를 타고 났을 때 내가 삶이 불공평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와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되게 참 정말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어쨌든 여성 처음으로 소위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모든 걸 노벨상에 비교할 필요는 없죠 사실. 처음으로 수상하신 여성이시고 사실 여성들이 수학을
잘해요. 적어도 제가 본 여성들 중에 저보다는 100만 배 잘했고 항상. 올해 뭐 수능 시험 성적도 네, 수학 분야에서 여학생들이 더 뛰어났다고.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인지 그걸 걱정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왜요? 여성들이 수학 점수가 더 높아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래서야 되겠냐 뭐 어쨌든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성들이 최소한 남성들만큼 수학을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물론 뭐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고 시기마다 다를 수 있고 뭐 그 똑같이 어느 5대5로 항상 똑같을 수는 없겠죠. 뭐 어느 쪽이나. 근데 뭐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증거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어떤 매체에서 뭐 그걸 걱정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초로 필드상을 받은 여성 수학자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에 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만약에 요즘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있다면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진짜 정말 미르자칸이 올해 가기 전에 꼭 다루고 싶었는데 네. 진짜 7월에 부고 들은 이후에 뭔가 어디서든지 내가 기회에 있으면 이분에 대해서 다루는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간절히 하고 있었는데 이 팟캐스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나요? 좀 남긴 했는데 정말 제가 사실 다루고 싶은 그런 과학자분들이 있어가지고 채팅님께 말씀드리면 맨날 이분은 너무 안 알려졌다. 안 알려졌다. 이분 이야기는 재미있긴 한데 들어보니까 너무 안 알려져서 관심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잘린 게 진짜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한 2번 그랬습니다. 약간. 여러 번 있었는데 드디어 진짜 안 잘리고 성공했습니다. 필드상을 받으셨다는 걸로 어떻게 좀 무마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업적이 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저도 한번 기억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정말 올해 가기 전에 꼭 다루고 싶었는데 정말 뿌듯하고요. 비슷한 말씀 아까 해주셨지만은 이분이 뭐 자신감 이런 말 자기 스스로 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막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분 이상하게 막 그런 모습이 막 선하게 그려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분이 되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주위의 동료나 친구,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 배웠던 제자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이분하고 같이 뭔가를 연구를 하고 문제를 하고 있으면 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이상하게 준대요. 그런 자신감을 준 그런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던 분이었대요. 이거는 약간 좀 재밌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공한 여자들, 특히 학문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가지는 이상한 사회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제 말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외골수로 하나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는 좀 도태되는 자기 성질대로 살았다가 한마디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살짝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사회가 조금 그런 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우리 얼마 전에 그레이스 오퍼즈동 얘기했을 때도 왜 그런 되게 훌륭한 리더였고 뭐 또 오가나이저였고 이런 얘기 했었던 적 있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도 그때 잠깐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분 사진 이전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뭐 이제 기사 났을 때 보면 이제 그 넓은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수학 문제 푸시고 또 되게 마르시고 되게 여성적이면서 또 머리 짧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남성적이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부드러움과 강단을 동시에 갖고 계시네요. 그런 적어도 느낌이 얼굴에서는. 좀 항상 있어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죠. 참. 저보다도 한참 어리신데 큰 40살 넘어서는 받을 수 없는 상도 받으시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 좀 더 살아 계셨으면 그죠? 여러 가지로 좀 그리고 아까 롤모델 얘기를 했는데 여성 수학자들의 롤모델로서 좀 오래 생존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란에 살고 있는 내가 되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데 여자라고 해서 내가 신문 일면에 모자를 안 쓰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이런 분들이 미치는 영향 같은 거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보면 사실 필드상도 그래서 뭐 수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실제로 미르자카니의 이메일에 생전에 세계 곳곳에 있는 여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저러한데 뭐 어떻겠습니까? 라는 메일을 보냈고 미르자카니는 많은 경우에 답장을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정경은 교수님 이 마지막으로 이제 미르자칸이라는 사람의 수학자로서의 의미라던가 그런 걸 조금 넓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여성 수학자라는 게 상당히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수학계에서 여성들이 활약하고 이런 게 비교적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하면은 오래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미르자칸이 본인도 그렇지만 사실 2014년에도 이미 후보의 이름에만 올랐던 실제로 후보가 누구였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 중에서도 다른 여성 수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혹시
또 벗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고요. 오히려 여성들이 하기에 현재로서 가장 적당한 과목이 수학일 수도 있습니다. 전망도 좋고. 영업을 하고 가시려고. 사실 1학년 때 저희 동기 중에서 여학생이 유독 많았거든요. 그 여학생 중에서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성 수학자로서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오희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일대에서 테뉴어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수학 분야로. 여성들이 수학을 잘할 수 없다는 건 정말로 편견이고요. 다만 늦게 시작했을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사회에서 시작된 수학이고, 그 유럽 사회 자체에서도 여성의 이제 진출이 아무래도 실제로 시작된 것은 늦은 거니까요.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그래서 늦었을 뿐이고, 예를 들면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은 원래 수학 전통이 굉장히 깊은 나라죠. 페르시아 때는 아랍 수학에서 뭐 거의 탑이었고, 그러네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여성이 실제로 이제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수학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수학 위상이 높아졌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년도 필즈상의 후보로 가끔씩 오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발전이 돼 있거든요. 일단은 여성의 문제만 보면은 수학은 그런 것에 차별을 안 두려고 노력하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어른의 수학이라고 해서 물론 이 필드상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만 수포반과 기본반을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제가 사실 전 수학머리가 없어요. 저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수학의 위대함이 뭐였는지는 되게 어릴 때 되게 인문학적으로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거는 이제 추상적인 힘도 있고 또 물리학이라든가 공학으로 연결되는 현실적인 힘도 있고 그런 힘들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그게 현대 문명을 끌어온 굉장히 강력한 몇 개 안 되는 힘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수학이 발전하는 나라 사회라는 것은 그 기초과학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기초과학이 발전하는 사회에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의 어떤 파운데이션, 반석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학들도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른의 수학도 찾아주시고 수학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뀌고 이제 더 이상 수학을 미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자. 그런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올림피아드 문제 나오면 해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해주시는 거. 저는 그거 약간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방송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이디어 이렇게 딱 뭔가 영감 받으셨으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IMO라든지 이제 수학 경시대회가 각 나라별로도 이제 예를 들면 대학 수학 경시대회도 있고 여러 경시대회들이 있으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도 경시반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문제에 좀 특화돼 가지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경쟁적으로 나 이 문제 풀었다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보면은 미국 사이트라든지 이런 사이트들 보면은 그 문제들만 취합해가지고 해설 붙이고 아직도 해설 답이 안 나온 문제들도 있고요. 실제로 출제됐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겨룰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쇼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제 핵심은 게임 중계하듯이. 그렇죠. 제가 게임 중계하는 분을 되게 유명한 분을 아는데 게임 중계하듯이 스타크래프트 중계하듯이 지금 저기서 막혔어요. 지금 못 보던 입장에서 지금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미 답을 향해 가고 있고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런 분위기로 해서 지금 역전이 일어났는데 저기서 지금 저걸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저거는 우리 한국 팀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뭐 이러면서 저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막 이러면서 저래서 저 문제만 걸렸으면 저희는 항상 망하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기하학적으로 접근한 문제를 대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쉽진 않겠네요. 출전한 사람들도 오랫동안 못 푸는 문제들을 해설하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네요. 교수님 올림피아드 출신들도 있고.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아이디어 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요. 꽤나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 올해 마지막 방송이자 과학의 사람들 격동 500년의 마지막 올해 방송이자 올해 이제 저희 총 마지막 방송이죠 오늘이. 어느새 그렇게 됐고 저희가 지금 4년 7개월인가 정도 벌써 방송을 해왔잖아요. 이 팟캐스트지고 굉장히 긴 거라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한 1, 2년 하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해왔고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에까지 와서 필드상을 받으시고 암으로 젊은 나이에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미르자카니 선생, 저는 선생이라고 말하게 돼요. 뭔가 좀 존경하는 면이 있어요. 수학을 또 잘하시고 하니까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는 이제 내년에 들어가도 또 계속 들어본 이름, 안 들어본 이름, 과학계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사람 혹은 인간으로서 학문적으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발자국을 또 남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또 다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일단 1월은 저희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전체 4개의 방송이 다 쉬는. 예, 저희 1월은 항상 일단, 이제 네, 문을 닫고 수리 안식월? 네, 안식월. 네, 안식월입니다, 저희. 네, 그러고 2월에 다시 찾아올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보통은 다음 해에 뭘 할지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아마도 지금 역시 곽재식 작가님이 한번 추천해 주셨던 그 설 특집 장영실 편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또 드디어. 네. 장영실 편. 2회 연속 추천 인물로. 이게 뭐 설, 우리 전통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격동 500년은 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팟캐스트 전체가 2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광고사항 있는데요. 저희 일단 지금 한 달 기간 동안에 저희가 돌아오는 동안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설문을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페이스북, 팟빵, 그 외에 저희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 앞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나 사업 방향 같은 것들, 상해드리고 싶은 것들,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 그렇게 시간 아주 많이 뺏지는 않을 텐데, 보내드릴 테니, 네.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일단 1월 내내 방송을 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월 12일이요. 2월 12일 충정로 벙커원에서 김상욱 교수님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께 양자역학에 대해 무려 다 합치면 한 6시간 되나요?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시간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 강의하셨던 김상욱 교수님이 새로운 양자역학 책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김상욱의 양자공부라는 책을 얼마 전에 내셨는데요. 요거 가지고 양자역학 관련된 강의 2월 12일 날, 2018년 2월 12일 날 아마 저희가 2018년에 하는 행사 중에 제일 첫 번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벙커에서 저녁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과학 같은 소리 한 해 행사가 되고요. 공개 방송이 되고.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격동 500년을 함께 해주시는 곽재식 작가님께서 행성 대관람차라는 본인의 소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건 아직 읽지 못했지만 곽재식 작가님 소설이니 당연히 엄청나게 재미있는 책이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썼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네, 진짜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행성 대관람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말에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깜짝 놀라셨나요? 그렇더라고요. 야, 참 놀라워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책이 놀라워요, 진짜. 야. 네, 저렇다고 하시니까 우리 한번 믿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이렇게 춥고 낯선 곳에 오셔가지고 긴 시간을 네,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정경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릴게요. 와. 자, 올해 마지막 격동 500년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는 한 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